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 골든타임 톱뉴스5로 시작합니다. 유일하게 기초단체장을 뽑는 경남 고성 군수 재선거에서 새누리당 최평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9곳의 광역의원 재보선에서도 새누리당은 야당이 차지했던 수도권 4곳을 뺏어와 7석을 차지했지만 새정치연합은 2석 확보에 그쳤습니다. 14곳에서 치러진 기초의원 선거는 새누리당이 7석을 얻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소속 후보에도 밀리며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전체 24곳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15곳을 차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곳, 나머지 7곳은 무소속이 차지했습니다.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민심의 향배가 주목됐지만 2000년 연이의 재보선 시행 이후 역대 최저치인 20.1%의 투표율을 보여 오히려 정치 무관심만 부각됐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 여당은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달란 강력한 지지로 평가했고 야당은 국민의 민심을 헤아려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패배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는 등 내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SNS를 통해 선거 참패는 또 한 번의 충격이라며 작은 선거라 변명하지 말고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 대표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표는 자신이 지역위원장을 맡은 부산 사상에서도 패해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서울 브랜드가 드디어 아이서울유로 선정됐습니다. 새롭게 서울 브랜드로 선정된 아이서울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나와 너가 만난다는 뜻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I don't think most Americans know what soul would mean in that context. Verb connection is maybe a little bit just more difficult to understand. 국내 한 영자신문의 칼럼니스트 존 버튼도 이런 콩글리시는 세계인에게 도시에 세련된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노력과 상반된다고 혹평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하나의 브랜드명을 끝까지 쭉 쓸 거면 다른 더 좋은 거를 만들어서 쭉 썼으면 좋겠어요. 이런 비난은 후보작 3개가 발표됐을 때부터 예고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조차 외국인이나 전문가 의견을 구했어야 한다.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야 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울 시민의 날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10개월 전에 선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요. 브랜드는 수법이다라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서울시는 앞으로 1년 동안 예산 10억 원 정도를 들여 버스 정류장 등에 붙어있는 하이서울 브랜드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경찰들이 카페에서 남성의 양팔을 붙잡고 걸어 나옵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들어오더니 또 다른 남성도 태워 떠납니다. 이들은 여배우 25살 A씨의 휴대전화를 손에 넣은 뒤 2천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새벽 강남의 한 클럽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가 28살 배모씨 일당에게 넘어갔고 이들은 A씨 측에게 4차례 전화를 걸어 2천만 원을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일당은 돈을 주지 않으면 휴대전화 내용을 언론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돈을 줄 것처럼 작전을 세운 뒤 돈을 받으러 카페에 나타난 배씨 일당 3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협박범들이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회원수 2,300여 명의 온라인 카페. 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사진들이 게시돼 있습니다. 회원들이 어떻게 찍은 것이냐고 묻자 사진 게시자가 손가락으로 조심히 당겼다며 촬영 방법을 알려주는가 하면 찍다가 걸리면 안 했다고 우기면 된다거나 사진 복구 프로그램이 있으니 걸려도 일단 지우면 된다면서 적발시 대처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찍는 것이냐라고 묻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 사진은 이렇게 찍으면 걸리지 않고 찍을 수 있습니다. 해당 온라인 카페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나 소지품에서 성적 만족을 얻는 일명 패티시 카페였습니다. 관련 사진만 무려 18,000여 장에 달합니다. 일부 회원들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이 버리고 간 스타킹을 훔쳐서 다른 회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길 가다가도 그렇고 좀 여성으로서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해요. 그래서 단속 같은 게 강화돼가지고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좀 크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카페 운영자와 회원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북한 무용수들이 경쾌한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 특유의 절도 있는 동작을 연출하면서 플러프를 돌리고 제주를 넘기도 합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3시간 40분 분량의 지난달 노동당 창건 70돌 축하 공연을 내보내면서 이런 현대 무용수들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한복이나 긴 드레스 같은 보수적인 의상에 느린 템포의 노래와 다소곳한 안무를 보여주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대중문화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만든 모란봉악단은 2012년 등장 때부터 다채로운 의상과 화려한 율동을 뽐내며 이미 북한판 소녀시대로 불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번 공연은 더 파격적입니다. 배를 드러낸 반짝이 상의에 아주 짧은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격렬한 동작을 할 땐 속바지가 살짝 노출되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을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 매체를 통해 내보낸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북한도 국제사회로 나가야 하는데 음악과 예술에서부터 그런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정책과 제도에서도 변화하겠다 이런 의지로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창봉악단과 모란봉악단의 화려한 공연에 이어 당창건 70주년 무대에도 또 한 번 신선한 모습을 내보인 김정은. 유럽에서 유학생활을 한 김정은이 북체제가 폐쇄적이지만은 않다고 홍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원입니다. 네, 요즘 대학을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소를 팔아 마련한 등록금으로 세운 건물이라는 뜻인데요. 높은 등록금과 취업난으로 얼룩진 대학가를 빗댄 표현일 겁니다. 하지만 현장 실습 제도를 통해서 취업률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할 수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중 하나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김기영 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장님, 요즘에 그 젊은이들 오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그리고 취업과 꿈까지 포기한 세대이기 때문에 오포 세대라고 하는데 대학가에서 느끼는 취업난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요즘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이렇게 경제 강국이 된 것은 우수한 인적 자원 덕분인데 네. 앞으로 이런 걸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대학 총장 모임에 가가지고 네. 총장님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 모두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학 차원에서는 우선은 대학 교육 과정을 좀 사회적 수요에 맞게 좀 바꿔야 되고, 네. 그다음에 기성세대들이 이 청년 세대들을 생각하는 이런 배려,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지만 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취업이 잘 되는 대학, 그리고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가 선정한 취업 창업 분야 1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른바 코리아텍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대학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1991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출연하여 만든 국책대학으로 네. 공학 중심의 특성화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학부, 대학원의 정규 교육뿐만이 아니고 네. 평생 교육 분야도 굉장히 많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9자로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네. 코리아텍 4자 약자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학 교육의 성과는
여러 가지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취업률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매년 그 취업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작년에 85.9%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또한 지난 5년간의 취업률도 80.3%로 전국 최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취업률이네요. 예. 그리고 올해가 현재 그 굉장히 그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10월 현재 우리 대학의 취업률은 88%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취업률을 높일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것이다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대학은 그 개교 때부터 특성화된 공학교육 모델을 시행해 왔습니다. 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하고 실험 실습의 비율이 5대 5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현장 중시형 교육, 또 창업, 자기의 그 창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이러한 실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실험 실습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첨단 장비를 갖춘 80개의 실험 실습실을 24시간 개방해가지고 학생들이 항상 그 실험 실습할 수 있게 하고요. 세 번째는 졸업 연구 작품입니다. 예. 학생들이 4년 동안 배운 전공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졸업 작품을 만들 네.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그 설계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양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대학의 교수들의 역량입니다. 우리 대학 교수님들은 채용할 때 적어도 산업체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산업체 경험이 네. 있어야 네. 임용이 될 수 있다. 네, 따라서 현장 네. 중시형 교육이 가능하고 네네.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졸업생들이 그 산업체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PP는 뭔가요? 독특한 뭐 제도가 있다고 한 기업 연계형 장기 네. 현장 실습. 네.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IPP는 기업 연계형 장기 현장 실습 제도로 2012년부터 우리 대학이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코어 프로그램을 우리가 약간 변형해서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인데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3학년 또는 4학년 학생들이 학기 중에 네. 6개월 또는 10개월 기업 현장에 가가지고 예. 자기의 전공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학생들이 장점이 무엇이 있느냐. 일단 자기가 체험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 전공 능력을 더 키울 수 있고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 학생을 장기간 관찰해가지고 이 학생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판단해가지고 곧바로 채용할 수 있고 네.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학점도 학교에서 일정 학점을 줍니다. 그리고 또 채용의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취업률을 분석해 보면은 IPP 갔다 온 학생들하고 갔다 오지 않은 학생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갔다 온 학생들의 취업률이 한 90% 정도로 갔다 오지 않은 학생들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을 미리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네. 거죠. 또 하나 더 고무적인 것은요. 중소기업의 취업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IPP 다녀온 학생들이 다녀오지 않은 학생들보다 중소기업 취업률이 15%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이런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러한 우리 대학의 3년 동안의 성과가 인정이 돼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올해부터 13개 대학을 확산시켜가지고 현재 전국의 대학에서 이 IPP형 장기 현장 실습 제도를 네.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학생들의 입장에선 정말 취업 과외인데 기업 입장에서도 학생들을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어서 좋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기업에서 그렇게 IPP를 한 학생들을 많이 데려가는 편인가요? 네, 많이 데려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IPP 다녀온 학생들의 취업률이 90%로 다녀오지 않은 학생보다 높고 그러니까 IPP를 해준 그 학교에서 바로 그 회사에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어떻게 취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예. 대기업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대기업도 있습니다. 대기업도 있는데 주로 네. 이제 IPP를 잘 활용하는 데는 중견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학생들 중에 전공과 무관한 직업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손해인 셈인데 코리아텍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공을 최대한 살리는 지금 취업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매년 취업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취업률 외에도 전공 일치도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공 일치도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계공학 전공 학생들은 기계회사나 자동차회사 가서 자기 전공에 맞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공 일치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교육부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 코리아텍이 89.1%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자기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것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교육계, 기초과학의 발전이 절실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과 공학 중심의 교육기관이 바로 코리아텍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그 세계 13위의 경제 강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견인차 역할을 것은 제조업과 IT 산업이라고 봅니다. 네. 이 IT 산업의 기본이 된 것이 공학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뭐 정규교육 분야에서도 그 훌륭한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 앞으로 정규교육 외에 평생교육 분야가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이에 대비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공학기술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작년에 온라인 평생교육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러닝 교육을 이러닝 시작했다. 교육입니다. 예. 네. 우리 현재까지 한 180여 개의 교재를 개발해가지고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교재 자체는 인문사회계 쪽에 굉장히 많지만 이 공학기술 쪽에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 특히 공학기술 쪽에 중점을 두고 이 교재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청년 실업 해결한 중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복주택이 추진 3년 만에 엊그제 첫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행복주택의 모든 것, 오늘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에서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요즘. 계속되는 전세 폭등에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날로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들에게 전달된 희소식, 행복주택을 소개합니다. 언제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특히 아직 경제적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젊은 세대에서 주거 불안은 자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은 취업의 문턱을 넘었지만 주거 고민은 멈출 수 없답니다. 월세가 한 45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걸 내려다 보니까 좀 부담되고 걱정되고 그런 게 있어요. 출퇴근 시간만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출퇴근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전세금은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는데요. 그 상승폭이 무려 47%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는 사상 최장의 상승 기간과 최대의 상승폭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9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72.9%를 넘어섰습니다. 아파트가 1억짜리면 전세가 7,300 정도가 형성돼 있다고 볼 정도로 상당히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고요. 그 높은 전세 가격 때문에 도심에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싼 전세를 찾아 떠나는 전세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집 걱정이 없다는 한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이 된 지 딱 2년이 되어가는 사회초년생 김우정 씨. 이곳이 우정 씨가 매일 출퇴근하는 집인데요. 이곳에 입주한 후부터 주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쪽 동네 평균 제가 알아볼 때 보니까 한 월세가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올 때는 이제 월세가 17만 원 선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월세가 얼마나? 17만 원이요. 월세가 17만 원이라고요? 혼자 살기에 딱 좋아 보이는 새 집. 베란다, 거실, 주방이 함께 있는 원룸형 주택인데요. 깔끔한 화장실까지 완벽합니다. 거주하는 곳이 서울대 입구역이었어요. 근데 직장이 삼성역에 있는데 이제 매일 출퇴근 시간이 조금 멀다 보니까 이쪽 주변으로 이제 집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 집값이 좀 비싸잖아요. 그렇게 알아보다가 행복주택이라는 것을 모집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우정 씨가 입주한 곳은 바로 행복주택. 정부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철도길이나 부유지 등을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인데요. 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해 무주택 서민과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로는 서울, 오류, 가좌, 공릉, 안산, 고장 등이 있었는데요. 2017년까지 총 14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7만 7천 가구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주로 도시 외곽에 그 고용지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공급됐던 데 비해서 행복주택은 도심 내에 그 편익시설이나 고용지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그 공급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주요한 차이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가족형 가구들에게를 대상으로 했는데 행복주택은 뭐 신혼부부나 혹은 대학생과 같은 조금은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계층들을 포함시킨다는 게 이제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은 물론 신혼부부와 대학생까지도 입주 조건에 포함되는데요. 주변 시세의 20에서 40% 낮은 임대료에 편리한 교통은 물론 방문한 손님들을 위한 게스트룸까지 있답니다. 젊은이들에게 걸림돌이 되던 주거 고민에 행복주택은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집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로 오고 나서 경제적으로나 뭐 시간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여유로워진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국내에서도 행복주택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이들에게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여 젊은이에게 희망을 키우는 더욱더 이 시대에 필요한 주거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입주자를 위해 축하 행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졌는데요.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총 14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7만 7천 호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주거 디딤돌. 행복주택으로 꿈을 실현해보세요. 네, 오늘의 골든타임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김태현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DJ는 디스크 자키 줄임말이죠. 그렇다면 BJ는 뭐의 줄임말일까요? 바로 브로드캐스팅 자키. 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BJ에게 반해 회사 돈을 갖다 바친 회사원이 체포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어떤 사건인지 정리해드립니다. 회계 담당 직원의 회사 공금 사건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벌어졌던 사건들에서 그 범인들이 횡령 금액을 쓴 용처들을 보면 대부분이 유흥비, 도박빚 갚기, 주식 투자 대금 이런 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서 그 범인은 바로 별풍선을 사는데 횡령 금액을 썼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14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선박 관련 업체에 격리로 근무하고 있던 최모 씨 21살의 어린 여성입니다.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본인의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아주 고전적이고 단순한 수법으로 4억 2천만 원이라는 회사 돈을 횡령합니다. 이 중에 한 2억 원은 본인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지급을 했는데 문제는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인터넷 방송의 VJ를 위해서 별풍선을 구매했다는 겁니다. 또 그 별풍선을 사준 BJ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별풍선, 시청자 여러분 딱히 이해는 안 가실 텐데요. 요새 아프리카 TV라는 인터넷 방송에서 BJ들을 위해서 구매하는 유료 아이템입니다. 이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게 되면 그 아이템 구매 금액의 60%가 아프리카 TV의 수익으로 잡히고 나머지 40%는 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BJ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결국 사이버머니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 혼자서 지내다가 외로운 나머지 아프리카 TV에 있는 한 BJ에게 빠지게 되고 그 BJ를 위해서 회사에서 횡령한 돈으로 별풍선도 사주고 돈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 사람이 횡령한데 이 아프리카 TV의 BJ가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개인 인터넷 방송, 그동안 선정적인 언어, 선정적인 방송, 막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BJ에게 주기 위한 별풍선을 구매하기 위해서 범죄까지 저지르는 단계까지 왔는데 인터넷 방송의 자율적인 규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 21살의 여성 최모 씨 별풍선으로 BJ에게 준 돈이 1억 5천만 원어치입니다. 별풍선 네, 지금 150억 개를 선물한 네,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별풍선이 도대체 뭡니까?
아마도 또 이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예. 이 별풍선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낯설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인터넷 방송이고, 인터넷 방송에서는 이 채널 하나를 자기가 이제 뭐 홀로 나가서 이제 방송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VJ, 브로드캐스팅 자키라고 하는데, 저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1인 VJ가 활동을 할 때 그 VJ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있는 뷰어, 시청자가 되겠죠. 별풍선 한 개, 두 개씩을 거기에 대한 대가로 쏘게 되는데, 그 한 개 가액이 세금 포함해가지고 지금 한 110원 정도 되거든요. 네. 110원 한 개 쓰면 되겠지만은, 이제 이게 뭐 1000개, 뭐 10,000개, 뭐 몇억 개씩까지도 이제 그 대중의 모험을 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110원 정도 되면 이제 등급에 따라서요. 네. 많게는 뭐 인기 있는 VJ 같은 경우에는 한 70%, 그러니까 70원 정도까지도 자기 수익으로 가져가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한 40원 정도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말한 것처럼 연간 몇 억씩 버는 VJ도 생기게 되고, 이번 사고처럼 이 시청자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걸쳐서 1억 정도를 별풍선 가격으로 낼 수 있는 이런 사건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실제 이런 별풍선으로 돈을 번 BJ들의 수업이 궁금한데요.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CG로 보시죠. 예, 지금 인터넷에서 직접 인터넷 방송을 시청한 이른바 시청자들이 별풍선이 모이는 개수를 보고 하루하루 집계를 해서 지금 내놓은 그런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2주간이거든요. 그렇죠. 10월부터 지금 보면 2주간. 네.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불과 15일인데 1위를 한 유모모 BJ의 수익은 5,525만 원이었습니다. 예, 2주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 1억 이상을 벌 수가 있는. 월 1억이 넘는다는 예, 얘기네요. 넘죠. 예.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저 별풍선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별풍선이 막 사이버머니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제로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건이 났던 이 21살 여성분도 사실 이제 공금으로 횡령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예. 공금 횡령의 사이버머니처럼 생각하고 이걸 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던져주면 또 좋아하거든요. 그 BJ들이 그걸 보면서 저한테 별 몇 개 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막 합니다. 실제 방송 중에서.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어린 친구들이 자기네들도 주체할 수 없고 무분별하게 쓰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기간에 거액을 벌 수 있으니 자극적인 방송을 만드는 BJ들도 많다고 하죠. 그렇죠. 네. 이 별풍선을 얻기 위해서 갖가지 기행을 서슴지 않는 BJ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레이싱 모델의 BJ, 레이싱 모델 BJ의 인터넷 방송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운전을 하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결국에 뒷차에 받치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나오게 될 굉장히 겁니다. 위험하지 예. 않습니까? 예. 저런 상황이 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병을 풍선을 이름 모를 대중에게 얻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상황이 굉장히 많고요. 그 마지막 끝은 이제 퇴폐, 음란 방송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또 이 시청자들이 별풍선을 주는 대가로 이게 쌍방향이기 때문에 막 요구를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해라, 뭘 예. 어떻게 해봐라. 이제 별풍선을 얻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또 들어주게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좀 뭐 악화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활동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영상은 흑산도로 가는 배 안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 BJ의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배 안에서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스님이 왜 되신 거예요? 스님이 된 계기가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승려가 굉장히 황당한 표정을 짓는데요. 네, 승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지금. 조계종 홈페이지에서는 불교계에 모욕감을 줬다며 항의 글이 세도했었습니다. 네. 저것뿐만 아니고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선정적인 방송도 워낙 그렇죠. 많고, 뭐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거는 뭐 그건 뭐 비일비재한 일이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들도 하고 뭐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요 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제 아프리카 TV라고 하잖아요. 그 아프리카 TV 내에서도 그 나름대로 심의팀을 구성해서 걸러내긴 하는데, 이게 본인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불운한데 한계가 있는 거죠. 하루에 몇 개의 방송 다 보고, 그 다음에 또 처벌도 손방방입니다. 뭐 7일 방송 정지, 뭐 일주일, 뭐 열흘 방송 정지. 그 열흘 방송 정지에 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는데. 네. 그러니까 방통위 규제 손길도 미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건 파급력이 크고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프리카 TV의 자율적인 규제라든지 방통위 어떤 적극적인 대처가 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될 거예요. 결국 범죄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이른바 도도맘 김민아 씨가 변호사 강용석 씨와의 불륜 스캔들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여성지 인터뷰에 이어 어제는 방송 출연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예.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애매하긴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전혀 이제 본인들의 불륜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아까 김기나 씨 그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강용석 변호사는 나의 남자 친구, 남자 사람 친구, 술 친구가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지 둘이 뭐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고 아무 사이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방송에 나온 거 나에 대해서 너무 불륜이라고 하니 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나왔다. 이게 어제 방송의 요점이었어요. 네. 네, 방송에서 스킨십 하지 않았다라고 불륜의 그런 의혹을 부인을 했는데 그 전에 지면에서 이루어진 이 도도맘에 대한 취재 후기에서는 또 기자가 돌직구 질문을 불륜과 관련해서 던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륜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잠자리를 갖는 것, 그러니까 성관계 네. 여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다시 기자는 말했겠죠. 네. 이제 뭐 돌직구를 던진 건데 강용석 씨와 강용석 변호사와는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고 이제 저건 기자와의 인터뷰였고 방송에 나와서는 또 그 예. 방송 그 앵커가 정신적 간음 얘기까지도 하거든요. 네. 육체적 관계는 아니라면 정신적으로는 어땠나? 근데 그것조차도 아니다라고 해서 뭐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당당하다고 얘기하고 모든 게 아니다. 친구, 비즈니스 친구다. 프렌드다. 네, 뭐 그렇게 비즈니스 해명을 프렌드라고 했습니다. 네.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도도맘의 주장은 불륜설은 정말 설이다. 그걸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남편은 정반대 입장을 지금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이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친구 관계였다면 왜 처음부터 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내가 알고 있어야 하는 일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말을 바꾸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질문이 들어갔죠.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그런 증거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짓말 할 때마다 증거를 다 보낼 수 있다라고 또 남편 조 씨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남편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해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편이 뭐 본인의 변호사 대리인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까지 어떤 사건 패턴을 보면 이쪽 한쪽에서 뭐가 나오면 상대방 측에서 반박하니까 바로바로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며칠 내로 아마 그거에 대한 반박하는 자료들. 남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잡지 인터뷰 내용을 보면 뭐 도도맘과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본인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본인의 명예가 좀 훼손된 상황이거든요. 잡지 네.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뭔가의 반박이라든지 어떤 공격이라든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내에 남편 쪽에서 뭐가 또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이 싸움은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모 방송국에서 저거는 이제 우연히 마주치게 됐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저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했던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본인이 이제 지금까지는 침묵하고 있다가 준비돼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실제로 좀 앞으로도 좀 준비된 일관성을 가지고 문제를 좀 처리하겠구나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실제로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그냥 두면 본인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부끄러워서라도 이제 이것들을 스캔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겠다. 근데 자신의 아이들은 99% 모르고 있지만 해명해야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되게 준비된 멘트를 하고 있고 어제 그 처음 인터뷰라는 모 일간지는 개간 이후에 다 팔리는 최초의 네. 일이 발생됐을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어제 그렇군요. 그 방송국에서는 막 되게 취재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네. 아무튼 도도맘에 지금 어쨌든 새롭게 이렇게 나와서 관심을 받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도도맘의 남편은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증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남편 조 씨와 강용석 씨와의 대화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잘은 모르지만 저도 근거 없이 이런 걸 제가 뭐 진행시키진 않았어요. 연락도 하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밤에 전화 온 것만 몇 번을 봤어요. 근데 뭐 그 증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요? 저랑 지금 얘기해봤자 저는 법도 잘 모르고 운동만 한 놈인데 아니 전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전 네, 남편이 공개한 남편 조 씨와 강용석 변호사와의 전화통화 네.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도도맘 김민아 씨 실명과 얼굴을 공개를 했는데 심지어 네티즌 69명을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얼굴도 공개하고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정면 돌파하는 도도맘 김민아 씨. 그 뒤에 강용석 변호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또 세간의 의혹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죠. 뭐 공조하는 거 아니냐. 거기다 강용석 변호사 먼저 인터뷰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서는 이제 뭐 그 도도맘이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예. 그래서 좀 공조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는 저 도도맘의 단독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강훈석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도도맘이 나와서 하는 저 방송 내용들이 본인에게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 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지금 또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강훈석 변호사 입장에서 사실 이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 여자가 나와가지고 방송 인터뷰 나와서 뭐 내가 불륜이 아닙니다. 잠자리를 안 했어요. 뭐 한다고 해가지고 법원이 이거에 흔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법원은 법원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와서 이게 또 불거지면 강훈석 변호사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왜 수그러들고 다 끝나가는 거 왜 다시 시작이야?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도도맘이 본인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단독 플레이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음주운전자들의 위험천만하고 아주 황당한 사고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아찔한 장면들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지난 11일 주차장입니다. 총 6대를 쭉 밀고 가고 있죠. 밀고 가고 있네요. 네, 지금 차를 빼달라라는 이웃 주민의 그 요청으로 지금 차를 빼고 있는 건데 너무 과하게 좀 격하게 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다음 영상 하나 더 보시죠. 예. 지난 11월 안산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마티즈가 갑자기 들어오다가 앞을 박았죠. 또 후진하다가 뒤를 받고 또 하고요. 또 다른 차를 또 내봤고요. 네, 두 영상의 공통점은 바로 해당 주차장에서의 운전자들이 만취 상태로 지금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하 주차장은 사고가 심심찮게 있어요. 저도 지하 주차장에서 뭐 이렇게 많이 접촉사고를 내긴 하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사각도 많고 그래서. 근데 이제 두 사람 다 음주 상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두 번째 영상은 그냥 음주로 인한 사고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첫 번째 영상은요. 경찰에서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음주운전 맞을 겁니다. 맞겠죠? 음주 플러스 저는 고의도 좀 있지 않나. 왜냐면 술을 먹고 나서 딱 차를 추돌을 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아 쓰는 게 일반적으로 큰일 났네? 근데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저건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 고의거든요. 아, 나 모르겠다. 한번 가자. 이건데. 취해서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취해서 0.2가 많이 먹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기서 추돌한 다음에 그거를 브레이크를 밟거나 그게 아니라 계속 엑셀런트를 밟고 쭉 간다? 글쎄, 저는 뭐 수혜에서 판단 능력을 상실한 걸 수도 있겠으나 어느 순간부터 약간의 고의성이 들어갔다고 보이는데요, 제 눈에는. 네. 그런데 면허 취소는 받지 않는다고요? 행정처분이 없다. 이게 좀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저기 아파트 주차장 단지라서 그럽니까?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규정되는 게 도로교통법이거든요. 도로교통법의 기준은 도로입니다. 근데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제 도로로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면허 취소라든지 그러는 행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음주 상태에서 운주한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업무상 사람의 다쳤으면 과실치사라든지 어떤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재무손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 음주운전은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전국 24곳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사실은 재보궐선거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투표율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몇 %가 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야당이 유리하다, 여당이 유리하다 보는데 어제 투표율이 2000년 이후에 재보선이 실시된 이후로 가장 작았다는데요. 20.1%였습니다. 근데 이제 투표율이 낮으면 보통의 경우에 여당이 좀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제는 그것들 예상대로 그러니까 관측대로 아무튼 결과는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730 재보선과 429 재보선에 이어서 야당이 3연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야당 당 내에서 또다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책임론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에 있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물론 부산 사상에도 졌다고 하는데 그 부산 사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새누리당이 워낙 센 지역이고 문재인 대표 개인의 인기로 사실 당선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재인 대표에 대한 책임 묻긴 좀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이제 지방자치 의원 선거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무소속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물론 호남에서 기초단체장까지는 아니지만 호남의 바닥민식이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선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떤 호남 세력, 비노 호남 세력으로부터 또 한번 공격의 빌미를 주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네요. 네, 재보선 결과에 아랑곳 없이 또 국정교과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문재인 대표 국정화 윗선 뜻이란 발언을 놓고 진실 공방을 펼치게 됐는데 두 사람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제게 자기 뜻이 아니라
윗선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긍도를 지키시고 그래야지. 네. 사석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고 공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장관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황우여 부총리 제가 좋아하는데 입장을 난처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자꾸 이렇게 자꾸 키우지 마십시오. 네, 문재인 대표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황우여 대표와 황우여 부총리와 함께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적인 대화인데 키우지 마라. 이것도 약간 적절한 반응은 아니라는 생각이 그렇죠. 뭐 적절한, 근데 사실은 적절한 발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엊그저께 있었던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특히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때 대통령이 약간 이 문제 굉장히 절박하구나, 대통령이 이렇게 급하게 나설 수밖에 없구나라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부 차관이 경질됐습니다. 이제 이 역사교과서 문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경질됐고, 그럼 사실은 교육부 장관이 이 문제를 좀 전면적으로 나서서 좀 해줘야 되는데, 교육부 장관도 대통령 마음 같지 않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굉장히 그 대목에 강하게 어필하지 않았나 싶고요. 바꿔 말하면 교육부 장관이 지금 대통령 어떤 그 국정교과서 논란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과의 뜻을 같이 하고 있느냐는 의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의도 주변에서. 근데 어쨌든 그런 반증이나 되듯이 문재인 대표가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게 되면서 사실은 황우여 부총리가 되게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정교과서 논란 속에서 야당 의원들의 막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오자 회동 때 박 대통령에게 교과서 어떤 부분이 부끄러우신 역사인가 물었더니 전체 책을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대통령은 무속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대통령 연설을 듣다 보면 정신적 분열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주승용 최고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무성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고 존엄에 대한 박수치고 너무 건성박수를 쳤다. 김무성 대표가 여권 2인자 자리에서 쫓겨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하면서 장성택 어제 야권에서 총공세를 했습니다. 펼쳤는데요. 저런 발언들로. 근데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 뭐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드리는 게 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저도 입이 아플 지경인데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정화 논란에 대해서 사실은 당연히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 그걸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그것을 논리적인, 지적인 그런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꼭 저렇게 장성택과의 비유라든지 뭐 무속인 표현이라든지 조금 부적절한 표현들 이런 표현들 자꾸 하게 되면 야당이 정말 제시하고 싶은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고 저런 막말이나 어떤 부적절한 표현들만 어떤 기억에 남게 되거든요. 그것이 결국 야당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좀 논리적이고 정제된 언어로 이제 논쟁을 벌이는 아마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저는 국정화 논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좌편향 교과서 시정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교과서에 문제가 있냐 없냐입니다. 그 부분이 논쟁의 핵심이 돼야지 친일 독재 교과서 만들지 않다. 이건 논쟁의 핵심이 전혀 아니고 부차적인 문제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화적대 얘기가 나오면서 역사 전쟁 논란이 막말 전쟁까지 번지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 방향은 사실 국민들이 원치 않는 방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논쟁의 핵심과 쟁점은 사라지고 사실은 이제 거친 말만 남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의 최고인 더군다나 친박계 수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야권이 무슨 화적대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이제 다들 이런 막말 전쟁으로 계속 끊임없이 해서 감정만 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견이 모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보통 정치권이라고 하는 건 합의되지 않는 의견이 모여서 마지막에 순화돼서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더 각자의 감정만 자신의 입장만 이야기하다 보면 국민들만 지칠 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을 뜨겁게 달군 연예계 핫 이슈를 만나봅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전수형 연예 전문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입니까? 네, 첫 번째 이슈는 EUB 협박으로 돌아온 분실 휴대전화 사건입니다. 굉장히 황당한 사건인데요. 네. 사건 정리해 보자면 EUB 씨가 이제 10월 17일에 강남 뭐 한 클럽에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22일에 이제 문자를 보내게 돼요. 이제 돌려달라, 사례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협박범이 그걸 보고 나서 아, 연예인 전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잠금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2천만 원 준비하라고 협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23일 날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경찰이 잠복하고 있었고 결국 검거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사실 어제 저녁까지는 유명 여배우라고만 해서 실명이 공개가 되지 않았었는데 EUB 씨의 소속사에서 검거 과정을 설명하면서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뭐 굳이 뭐 실명을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죠. 예. 피해자니까. 네. 그리고 뭐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협박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EUB 씨가 실명을 굳이 공개 안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최근에 JYJ의 박유천 씨도 비슷한 사건을 그렇죠. 겪은 거죠? 예전 이름 말하면 미키 유천인가요? 네. 그분이 이제 이런 상황을 또 똑같이 겪었다고 하는데 사건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2014년 초에 작년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역시 또 이제 그 박유천 씨, 이번에는 그 박유천 씨 휴대전화가 아니라 박유천 씨 지인의 휴대전화를 또 이제 습득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아주 친한 친구라고 하면 또 박유천 씨와 관련된 얘기 등의 사진이나 어떤 문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딱 보고 또 협박을 한 거죠. 사생활과 메시지를 유포하겠다.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지금보다 좀 셉니다. 1억입니다. 네. 1억을 준비해라. 1억을 줄 수가 없죠. 이거 가지고. 그래서 경찰을 신고를 해서 돈을 주겠다고 이제 유혹을 한 다음에 만나기로 한 장소에 경찰이 대신 나가서 현행범을 체포한 그런 사건이죠. 이 사람 결국 구속돼가지고 징역 10월. 지금 체포되는 영상이 나오고 있죠? 지금 네. 이건 EUB 씨 관련돼서. 예, 협박범. 카페에서 지금 협박범을 경찰들이 어깨를 잡고 끌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전화기를 준 인물들이 범죄를 악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한 협박죄입니까? 협박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뭐 공갈로 보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공갈과 협박의 차이는 재물을 이제 더 요구를 했냐 안 했냐의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금전이 좀 오간 정도가 있다든지 금전을 과하게 요구했으면 공갈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뜯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지현 씨입니다. 두 번째, 전지현의 대통령 표창을 보는 따가운 시선. 이 대중들한테 지금 좋은 시선을 받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가 이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 때문인데 이 대중문화예술시상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를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에게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영화 암살 인터뷰에서 뭐 역사에 관심이 없고 굉장히 독립투사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독립이나 민족심에 크게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그 이전에도 있었던 백두산을 이제 장백산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는 그런 생수 모델을 했던 중국에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겁니다. 네, 바로 그 생수 광고가 지금 보시는 광고인데 중국에서 중국의 헝다빙칸이라는 생수, 헝다그룹의 생수를 광고하는 모델로 지금 김수현 씨와 함께 캐스팅이 된 건데 문제는 백두산이 이제 생수의 원천지인데 그것을 중국에서는 약간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장백산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현 씨 계속 저 광고 모델로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아마 처음에는 몰랐을 거고 왜냐면 저걸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공정의 일환으로서 우리 민족의 성지인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부른다. 동북공정 때문에 그런 것이다. 속된 말로 동북공정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들 체킹이 안 된 것 같고 나중에 방송에 보도되가 안 뒤에는 거의 또 위약금이 걸려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진퇴양난에 그걸 빠진 건데 글쎄 뭐 전지현 씨나 소속사 층에서 지금 뭐 저 역사인식 발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장백산 문제에 대해서 미리 다 체크를 하고 잘 대응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논란이 되니까 오늘 어쨌든 전지현 씨 수상을 하러 가는데 마음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예계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